안녕하세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믿음과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을 철석까지 믿었다가 기겁할 만한 일을 당해본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꼭꼭 숨겨둔 제 허물을 밝히는 것 같아 사연을 보내는 일을 꽤 망설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자세한 내막은 설명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동안 맺혀있던 서름이 조금 풀릴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익명으로 소개를 해준다는 장점에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그래서 썰맘 채널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잘한 행동이라고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 같네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건지 지금은 아들과 딸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중반이지만 한때는 대학에서 캔가로 뽑힐 정도로 제게도 눈부이신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 대학생이 된 제 딸아이를 보면은 옛날 제 모습이 불쑥 떠오르곤 해요. 걱정 없고 싱그러웠던 그 시절이 못내 그립지만 만일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미팅 자리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네요. 뭣도 모르고 모든 게 아름답게만 보였던 대학교 새내기 시절 대학 생활의 꽃은 미팅이라는 과 친구의 말에 난생 처음 다른 학교 한의학과를 다니는 남학생과 미팅이라는 걸 해보았죠. 키는 훤칠했지만 덥수룩한 바가지 머리에 어설프게 맨 넥타이가 촌스러웠던 그 남자가 제 파트너가 되었고 우리는 그날 영화도 보고 경양식 집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한의대생이라서 그런지 뭐든 어설프고 촌스러워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시간을 때우다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순수한 면모에 마음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엉격거래 그의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었고 우린 다른 날 또 다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됐죠.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화기애애했고 자꾸 보면 정이 든다더니 순수한 그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군요. 결국 그렇게 시작된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지대를 하고 석사까지 따는 동안 전 회사에 취직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죠. 벌이가 없는 남자친구 대신에 데이트 비용은 제 몫이었고 때 되면 옷 사입혀 신발 사신겨 팔자에도 없는 평강공주 노릇을 톡톡히도 했네요. 그래도 내 남자다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의사 남편이 돼서 호강시켜 주겠다는 그 남자의 큰 소리가 밉지가 않았죠.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다져진 한 쌍의 원한 커플이었습니다. 드디어 석사과정을 마친 남자친구는 대형 한의원에 취직을 했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던 자취방에다가 꽃다발과 촛불을 켜놓고는 제가 반지를 내미는 그 순간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에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선아,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자기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병원에 취직도 할 수 있었어. 이젠 나 미선이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당연하지. 나도 오빠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정말? 정말이지? 그럼 미선이도 내 마누라 되는 거 맞지?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오빠, 우리 남들이 질투할 만큼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래, 내가 우리 미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귀에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앞엔 분홍 꽃잎이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 두 사람은 양가 어른들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믿었죠. 한동안 우리 두 사람의 신호는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달콤했어요. 한의사가 된 남편은 또래가 버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온 저 역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거든요. 집안 살림은 넉넉했고 남편과의 사이는 변함없이 단란했으니 신혼생활이 즐겁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전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인생살이가 어디 생각한 대로만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벌어진 뜻밖의 사건은 우리 부부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무룩한 표정으로 퇴근을 한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더군요. 왜 그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미소나, 이제 우리 어떡하냐? 나 병원에서 해고당하게 생겼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해고가 돼? 내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침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마비됐다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야.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그 환자는 나 때문에 다리를 절게 생겼다고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당신 잘못이 아닌데 왜 당신이 배상을 해야 하는 건데. 병원에서도 내 과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환자가 언론에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니까 병원에선 그 환자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 나보고 병원을 나가달래. 뭐라고? 그게 말이야 방귀야. 그런 일에는 당연히 병원이 의사를 지켜줘야지. 나가라니? 그게 말이 돼? 나도 그렇게 말해봤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야. 그게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배상도 해야 하고 재판도 치르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우리 부부에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남편이 그 병원에 취직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남편을 해고를 하는 걸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잘 나가는 한의사에서 갑자기 백수가 돼버린 남편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을까요? 전 그런 남편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고 응원을 보냈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지. 이런 일로 좌절하지 마. 한방병원이 어디 거기 하나뿐이야? 중심에서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그동안은 내가 우리 남편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여보,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다른 병원에 이력서 열심히 넣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상 펴고 사는 거다. 알았지? 알았어. 전 시집간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의사인데 자기 밥벌이를 못할까 싶었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남편의 재취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름난 병원엔 의료사고를 낸 한의사라는 소문이 돌아서 이력서를 넣기도 어려웠고 의원급 동네 한의원에는 남편이 엉덩이를 깔고 앉을 자리 자체가 드물었어요. 더구나 큰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남편은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작은 병원 자리에는 콧방귀부터 끼었죠. 남편의 백수 생활은 1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지친 남편은 한의학 박사 과정을 밟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더 늦기 전에 박사까지 따서 자신의 진로를 다시 개척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도 남편의 생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벌다 혼자 버니까 살림살이가 좀 팍팍했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박 굶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박사를 따겠다는 남편의 결정에 동의했죠. 그렇게 뒤늦은 남편 뒷바라지가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전 회사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며 생활비와 남편 학비를 충당했고 다시 학교로 다니는 남편 대신에 집안 살림까지 챙겨야 했죠.
당연히 고되고 힘들 수밖에요. 개인 시간은커녕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골아 떨어지기가 바빴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래도 남편 박사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무척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이제 겨우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남편 노릇을 할 줄 알았는데 또 너한테 신세를 지게 생겼으니 내가 네 얼굴을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구나. 아유, 어머니도 참 신사라뇨.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근태 씨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다 좋은 나라 그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걱정 마세요. 우리 잘할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천사구나, 천사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 노고를 알아주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 되신 지 한참 된 시어머니는 절 특히 예뻐하셨죠. 아들만 있는 집안에 막내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서 품이나 몸가짐이 훌륭하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시집살이라는 건 조금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라 다름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간간히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사셔서 문득 마음이 지칠 때면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투정도 부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리광을 부리는 며느리에게 사랑을 듬뿍 선사해 주시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생신날 남편과 함께 외식을 가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열대과일을 한 입에 넣으시더니 딱딱한 껍질도 까지 않고 오두둑 오두둑 씹으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왜 그걸 그냥 드세요? 껍질을 까서 드셔야죠. 아, 껍질이라니? 이게 팥떡이잖아.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게 무슨 팥떡이에요? 그거 어머니가 좋아하는 열대과일이잖아요. 열대과일. 이게 과일이야? 난 팥떡인 줄 알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속에 있던 걸 탁 하고 뱉어버리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날도 추운데 그냥 집에 있을걸.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밥 먹고 집에 가려는 거잖아. 엄마 오늘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우리가 지금 집에 간다고. 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셨고 남편과 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급성 치매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 생일은 물론이고 며느리 생일과 전화번호까지 달달 외우던 시어머니가 치매라니요. 제게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신데 그런 소중한 분이 점점 기억을 잃고 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거란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증상은 의사의 예고대로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더군요. 가족들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 물론이고 지금 사는 집보다 옛날에 살았던 집을 더 기억하셨어요.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셨고 배변을 가리지 못하고 민망한 상황이 생긴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사실상 저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치매 요양병원도 마땅치 않았고 1년 365일 간병인을 쓰기도 부담이 됐죠. 그렇다고 박사를 따겠다며 공부를 하고 있는 남편이나 장가를 가지 않고 지방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아주버님이
아픈 시어머니를 돌볼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어요. 결국 저는 남편 뒷바라지에다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도 돌봐야 했고 저희 집 집안 살림까지 챙겨야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시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지만 며느리만 찾는 시어머니의 생태 덕분에 요양보호사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툭하면은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입으로 하는 말이라서 쉽지 사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싶었고 제게 살가운 사랑을 주셨던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들었지만 이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죠. 그런 저에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더군요. 으스스 한기도 돌고 허리도 뻑적지근한 게 몸살에 걸렸나 싶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쏘봤어요. 선명한 두 줄을 보고 기쁜 마음보다 아차 싶은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당시 저에겐 애까지 키울 여력이 정말 없었거든요. 뜻밖의 임신에 전 큰 고민에 빠졌지만 생각 없는 남편은 애가 찾아온 게 몇 고민할 일이냐며 마냥 기뻐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는 제 호소에도 다 닥치면은 하게 돼 있다는 말만 하는데 그땐 남편 뒤통수를 딱 한 번만 후려치고 싶다는 충동이 일더라고요. 당연히 낳아야 한다는 남편과 당신이 발벗고 돕겠다는 친정엄마의 응원에 저는 애를 낳기로 결심을 했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당연히 사표를 쓰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려고 회사에는 최대한 임신 사실을 숨겼죠. 정말 그 시기는 떠올리기 싫을 만큼 고된 나날들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조금도 줄지 않았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날이 갈수록 버거워지기만 했죠. 나중에 만삭인 채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야만 할 정도였어요. 정말 가끔 가문에 콩나듯 시어머니 정신이 반짝하고 맑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자신 때문에 애먼 며느리를 생고생 시킨다며 한탄을 하셨죠. 그리고 혹여나 잊을세라 남편을 붙잡고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태야, 미선이한테 잘해야 한다. 미선이가 평생 은인이야. 엄마 말 명심하고 미선이 아끼면서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잠깐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오직 제 걱정뿐인 시어머님. 그런 시어머니가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 힘든 일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손자가 태어나는 걸 보지 못하고 가족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남편은 드디어 박사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손자도 보고 아들이 박사를 따는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도 한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스산한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추운 날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시큰거리곤 해요.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고 남편은 그 사이 TV나 언론에 자주 서게 되는 한의학 교수로 제법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갓난쟁이 아들은 부쩍 자라서 군복무를 해야 할 나이가 됐고 그 뒤에 얻은 딸도 예쁘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젠 50대를 넘긴 중년이 되었죠. 그 20여 년의 세월은 행복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꿈을 잃은 남편은 못다한 가장 역할을 충실히 했고 아들은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고 애교 만점 딸도 집안의 꽃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제 그렇게 중년을 지나 노년을 보낼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풍파는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남편에게서 이상한 기색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보, 어제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일정 있었어? 학생들이랑 뒤풀이가 있어서.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줘야 안 기다리지.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해? 그냥 안 들어오면은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되는걸. 갑자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연락 한번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됐어, 이 사람아.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는 거 있다고 남자 하는 일에 시시콜콜 따져 물어.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산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바뀌는 남편의 태도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도 잦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곳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유명세를 탄 김에 더 좋은 대학의 정교수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임용이 되려면은 로비도 많이 해야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한다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어요. 그 덕분에 제 의심은 더욱 짙어지기만 했죠. 그런데 남편의 조규라는 여학생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남편의 심부름을 하곤 했어요. 남편 빨랫감을 제게 전달해 준다던가 남편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오기도 했죠. 전 그 조규 여학생을 강하게 의심했어요. 남편과 조규 사이에 사달이 난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저 몰래 주고받는 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을 보면서 제 의심은 점점 확신이 돼가고 있었죠. 당연히 우리 부부 사이가 좋을 리는 없었어요. 우리는 자주 다투었고 어느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기도 어렵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작정한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뭐? 이혼? 지금 당신 나한테 이혼이라고 그랬어. 그래, 이혼.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좀. 당신도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잖아. 솔직히 진작 당신이랑 갈라서고 싶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여태 꼭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재산은 틀림없이 분배해 줄 테니까 이제 각자 인생 살자고. 뭐라고? 당신 여자 생겼지?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니? 혹시 네 심부름 해준 그 조교연이니? 뭐? 나 원참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여자가 생겼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재산 분배 해준다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은 제가 아는 남편과 완벽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경제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서러웠습니다. 누가 박사를 만들어줬는데, 누가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를 돌봐줬는데, 그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고마워하더니 이제 와서 절 버리겠다니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금방이 이 여자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으니 따질 수도 없었죠.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남편의 요구대로 해야 하나? 아니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말아야 하나 말입니다. 전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아이만 생각했어요. 아들과 딸이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려는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어요. 그간의 사정을 전부 알게 된 아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 생겼다고 저 자식 버리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야? 엄마, 당장 이혼해. 앞으로 나한테 아버지는 없으니까. 민지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예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 엄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엄마만 생각해. 엄마는 그런 남자랑 살고 싶어. 됐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엄마. 아들의 그 말에 전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 그렇게 결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음이 변할까봐 순순히 재산의 절반을 내놓더라고요. 남편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깟 재산 절반쯤은 쉽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였죠. 전 분배받은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제대한 아들과 그리고 입시를 앞둔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게 제 일상의 작은 취미였는데 불쑥 남편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재빨리 꺼버리곤 했죠. 나중엔 남편이 어느 유명 대학의 정교수가 됐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도 승승장구하는 남편이 정말 얄미웠지만 최대한 제 인생에서 남편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아는 분의 결혼식 때문에 길 나섰는데 아주 우연히 제 눈에 익숙한 사람을 목격한 일이 있었죠. 다름 아닌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이혼을 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조금은 후미진 골목길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절 보지 못했고 저만 그를 목격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여자한테 올려서 마누라의 자식 다 내팽개치고 이혼을 했을까? 그럴 의문이 강하게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와서 알아내면 뭐 한다고 치졸하게 미행을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 뒤를 따르는 발길을 돌리려고도 해봤죠. 그런데 정말 궁금하고 호기심이 일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그 여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전 은근슬쩍 전 남편을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굽이진 골목길을 성큼성큼 걷던 그 사람은 어느 건물을 힐끗 보더니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층엔 막싱샵이 있었고 3층엔 기원이고 4층과 5층은 PC방이 들어서 있었죠. 그중 어느 가게로 들어갔는지 알아 방도가 없었어요. 사실 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었죠. 전 남편 뒤를 쫓으면 그 여자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도 소용이 없게 돼버린 셈이었어요. 전 그 인간 뒤를 캐는 건 포기하고 다시 결혼식장을 향해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옆으로 혹 다가온 그림자 하나가 제 귓가에 대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온 사람 없었죠? 깜짝이야. 누구세요? 당신은 조교 학생?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사모님도 박 교수님을 미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행이라뇨? 그게 무슨... 아까부터 쭉 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박 교수님들을 쪼고 계셨던 거 말이에요.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전 심장이 떨어질 만큼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제게 말을 건 사람이 과거 남편의 조교라는 사실도 그리고 제가 그 인간의 질을 슬금슬금 미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 여자가 알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박 교수님을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이 사모님과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저 인간이랑 그쪽이랑은 깊은 사이가 아니란 말이네요. 네. 아니 사모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박 교수님이랑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제가 미쳤습니까? 아니구나.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 인간을 미행하는 건데요? 솔직히 전 그 조교가 남편의 상간녀라고 생각하셨는데 괜스레 민망해졌죠. 그런데 그 조교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하긴 이젠 사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사실 박 교수님은 제가 있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박 교수님이 얼마나 명예욕에 목말라 하는지. 그래서 박 교수님은 요지에 갈 수 있다면은
늘 여기저기 로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기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명예나 권력에 눈이 벌게져 있던 남편은 항상 누구를 접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였죠. 남편의 조교였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그런 남편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조교는 남편의 여러 가지 비위나 부당한 행동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와 관련된 심부름까지 했고요. 하지만 교수의 그런 모습에도 꼭 참았다고 합니다. 조교라는 자리가 교수의 절대적 권력에 휘둘리는 자리니까요. 그녀는 교수가 끌어줘야 자신의 미래도 밝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오직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뒤치다거리를 해준 조교의 미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인간은 조교와 약속했던 모든 걸 저버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학교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열이 받았으면 박 교수님의 모든 비리와 부당한 행동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겠어요. 오늘도 박 교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미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교수님이 워낙 철두철미해서 엄청 조심스럽거든요. 오늘 일부러 뱅뱅 돌아서 저 건물에 들어간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전 그 조교 여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물러터진 여자였던지 부끄러워졌죠. 전 가정부린 남편을 향해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혼해 주겠다는 시기였는데 이 조교는 여자가 하나를 품으면 모녀오래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실컷 부려먹은 그 인간에게 철저히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 남편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조교를 보고 남편을 순순히 놓아줬던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저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물을 건 묻고 받을 건 받아내야 했던 거죠. 남편이 들어간 건물은 매장이 여러 개가 있던데 그죠?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짐작가는 데가 있거든요. 사모님도 따라와 보실래요? 전 같이 가자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전 남편이 들어간 건물로 향했습니다. 조교가 지목한 곳은 바로 왁싱샵이었어요. 그곳에 남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왁싱샵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레 내부를 살폈죠. 그런데 전 그곳에서 그만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어요. 정말 두 눈을 씻고만 싶었죠. 왁싱샵에 시설실에 들어가 있던 그놈은 어떤 여자와 진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러자 조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챈 전 남편이 고개를 딱 돌렸고 우리와 두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깜짝 놀란 그 인간이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후다닥 옷을 주워 입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김지욱이는 왜 여기에 있는 건데? 놀란 남편이 말까지 더듬으며 묻자 조교가 능청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가는 곳은 제가 언제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따라왔습니다. 뭐라고? 김지욱, 느닷없이 무슨 헛소리야? 자네가 왜 나를 따라다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 버리면 후회하실 거라고요. 교수님이 또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들어서 설마 했는데 정말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이거 봐, 김재규. 바람이라니. 여기 왁싱샵인 거 몰라? 난 그저 시술을 받아 온 것뿐이라고. 네, 또 그렇게 잡아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뒀거든요.
뭐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거 다 불법인 거 몰라? 네, 잘 알죠. 그런데 저 이거 사모님한테 보낼 건데요. 여기 계신 전 사모님 말고 집에 계신 현 사모님한테요. 교수님이 전 사모님 버리고 현 사모님한테 수장가 드신 이유가 총장님 덕 보려고 그러신 거였잖아요. 현 사모님이 지금 총장님의 조카시라고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봐, 김재규. 이제 와서 다 지난 일 거는 뭐해? 어차피 저 여자랑 나랑은 남남이라고. 이미 분장 다 갔단 말이야. 네, 그런데 저는 아니죠. 저 교수님 밑에서 정말 수년간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후회하실 거라고. 여태 교수님이 저지른 일들을 제가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오늘 동영상까지 아주 완벽하네요. 아, 알았어. 김재규,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우리 학교에 자리 좀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생각 잘하라고. 아니요.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여태껏 당한 게 있는데 또 당하라고요? 암튼 전 볼일 다 봤으니까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김조규는 전 남편에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더니 건물 밖으로 나가더군요. 전 죽상을 하고 있는 그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박근태, 나랑 이혼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니? 네 7세 동아줄 잡으려고 저 자식 다 버려버린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너 두고 봐. 내가 당신 망하는 꼴을 꼭 보고 죽어야 어이씨, 김재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그러고 보니까 뭐야? 당신도 김재기랑 한패거리인 거야. 그래, 한패거리다. 너 망하는 꼴 보고 싶어하는 한패거리라고. 전 어리둥절해하는 전 남편의 기싸대기를 양쪽으로 번갈아 날려버린 후에 그 자리를 놔버렸죠. 그리고 얼마 후 김주규라는 그 여자가 자신이 모든 걸 폭로했다며 박 교수가 무너지는 꼴을 잘 보라고 메시지까지 보냈더라고요. 김주규는 전 남편이 했던 로비나 접대 증거를 경찰서에 제보했고 왁싱샵 사장과 바람 피우는 장면을 그놈의 와이프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그가 원하던 임용대학의 교수 자리에서 해임됐고 각종 매체에서도 전 남편 얼굴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비행위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 들려온 지 얼마 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난데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지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뭐? 부탁?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요새 김재기 때문에 경찰 조사 받고 있잖아. 그런데 어쩌면 경찰에서 당신한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지도 몰라. 근데 제발 말 좀 잘해줘. 응? 내가 얼마나 청량 결백했는지 당신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만약 조사가 들어오면은 제발 잘 좀 부탁해. 응? 나 이러다가 정말 콩밥 먹게 생겼다니까. 콩밥 먹을 짓을 했으면은 당연히 먹어야지.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할 말 다 했으면 전화 끊어.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여보, 미선아, 제발 좀. 전 애원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도 오지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처럼 경찰의 조사 요청은 오지 않았어요. 이미 김재규가 제출한 증거가 차고 넘쳐서 딱히 제 증언 같은 건 필요 없었나 봅니다. 결국 남편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진짜 콩밥을 먹은 건 아니지만 교수로서의 커리어는 다 끝이 났다고 봐야죠. 추후에 들은 소문으로는 저와 헤어지고 재혼한 그 여자에게 또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하긴 왁싱샵에서의 그 민망한 장면을 보고 그냥 넘어갈 여자는 없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잘 나갔던 전 남편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한의사라는 명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며 밥은 굶지는 않겠죠. 긴 시간이 지난 후 전 남편에게 아들과 딸의 얼굴 한번 보자는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그러나 아들과 딸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을 만나게 거부했고, 솔직히 저도 아들과 딸이 남편과 영원히 얽히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 인간이 아들과 딸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아들과 딸이 저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만나지 않으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행복했던 시절도 떠오르면서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의 천륜을 끊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네요.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죠. 그땐 제 마음속 응어리가 많이 풀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